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그 살인파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분화가 되면서 이렇게 조선 사회를 이끌어 나갔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의 분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조선의 경우에는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북인들이 완전히 쫓겨나죠. 쫓겨나고 그 다음에 서인들이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남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국가의 그런 여당과 야당의 모습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놈의 서인과 남인들이 바로 특히 그 중에서 서인들이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이 청나라의 미움을 받아서 두 번의 침공을 받고서 인조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현종대에 들어와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른바 서인들이 이때 당시에 권력을 잡았어요. 서인들이 권력을 잡은 상태에서 원래 효종의 양어머니가 살아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당시에 인조는 두 번째 왕비를 정식 왕비를 뽑았었는데 문제는 뭐냐? 인조의 두 번째 왕비가 인조 다음 대 왕인 효종보다도 나이가 어렸습니다. 즉 양어머니가 그 아들이었었던 효종보다도 나이가 더 어렸던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종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도 빨리 죽잖아요.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나이가 더 많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효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양어머니는 얼마 동안 상복을 입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집권 세력이었던 서인과 남인들 사이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인의 주장은 이거예요. 효종이 비록 왕이긴 하지만 왕속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일반적인 그런 왕에 대한 예법으로서 3년 동안 이제 효종의 양어머니인 인조의 두 번째 왕비가 바로 3년 동안이나 상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 그냥 간단하게 1년만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남인의 경우에는 그게 무슨 소리냐. 효종은 바로 왕인데 아무리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됐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세자 수업을 받지 않고서 왕이 됐거든요. 세자 수업 왜? 갑자기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인조 때에 원래 인조 다음에 왕이 됐어야 됐던 사람은 소현세자였는데 소현세자가 오자마자 바로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바로 이때 당시에 세자 수업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소현세자의 동생이었었던 복림대군이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남인의 경우에는 효종이 비록 왕이 되는 수업을 받지 않았지만 왕은 왕인데 어떻게 왕을 왕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면서 3년 동안 효종의 양어머니가 상복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처음에는 서인의 입장이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엔 효종의 왕비가 돌아가신 겁니다. 효종의 왕비가 돌아가시게 되니까는 이번엔 서인하고 남인이 또 이제 논쟁이 붙게 됐는데 서인은 좀 더 짧게 그 다음에 남인은 좀 더 길게 효종의 양어머니가 상복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입장에서는 왕에게 최대한 예법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효종이 돌아가셨던 상황에서는 집권 세력이었었던 이 서인의 눈치를 왕이 좀 볼 필요가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인이 계속해서 굳이 효종 왕비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상복을 오랫동안 입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왕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런 것일까요? 그때 당시에 바로 현종은 바로 남인 편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기존에 있었던 서인들이 바로 자신들이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관직에서 물러난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어요. 그리고 남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효종의 그 다음에 효종 왕비의 장례식 당시 때에 바로 효종의 양어머니가 얼마 동안 상복을 입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그 예법을 가지고서 서로 이제 논리적인 싸움을 벌였던 것을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예속 논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남인이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남인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다음 때 이제 왕이었었던 이제 숙종이 왕이 됐을 땐 그때는 남인이 권력을 잡았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숙종이 봤을 때 이 남인도 너무 건방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어느 날 남인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 부모님인가?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왕실에서는 보통 전례 중에 하나가 신하들에게 되게 예우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만약에 높은 신하가 바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왕실의 물건을 빌려주는 것이 하나의 이제 관례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 돌아가셨다는 그 남인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의 그런 부모님이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숙종은 바로 내시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빨리 그 물건들, 장례 물품 같은 걸 좀 빌려주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뭐냐? 이 내시들이 왕실 창고에 갔다가 얼굴이 약간 뭔가 좀 떨떠름한 표정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이미 빌려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실의 물건은 왕한테 허락을 받지도 않고 그냥 갖고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친구에게 물건을 빌릴 때 물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고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하물며 신하가 왕한테 바로 말도 하지도 않고 왕실의 물건을 막 빌려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때문에 열받잖아요. 열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 숙종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당시에 이 남인 세력들을 대거 쳐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신하들의 벌장벌을 고쳐주겠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바로 서인 세력들을 권력을 잡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했던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당시 굉장히 많은 남인들이 관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인들은 계속해가지고서 자기들이 정권을 장악을 했을 때 남인들이 참여를 하게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인들도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서인들이 일부 정권에 참여를 하게는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상독이라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숙종이 그렇게 바로 남인의 세력을 쫓아내게 됐을 때 서인은 남인들이 자기네들이 정권에 참여해주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감히 남인 따위가 서인을 밀어냈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남인이 쫓겨나게 되었을 때 이때야말로 확실하게 남인을 밟아버려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남인 세력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모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은 남인 계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형먹고 죽임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어요. 당연히 남인들은 바로 이 서인에게 좀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겠죠? 근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숙종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여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반 중인 출신이라 볼 수 있었던 바로 장희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 장희빈이라고 하는 나중에 희빈이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후궁의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장희빈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된 건데요. 이 장희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남인 쪽이 주로 지지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희빈이 바로 이때 당시에 숙종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게 되자 서인은 이 장희빈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숙종의 왕비에 해당했던 사람이 인현왕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인현왕후는 서인 쪽에서 지지해줬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숙종이 인현왕후는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만 장희빈만 가까이 하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 서인은 이 장희빈을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숙종은 자기 장희빈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나중에 가서는 감히 지금 왕이 자기 왕비를 누굴 더 사랑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신하들이 그것까지 지고 와가지고서 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 서인 세력들을 대거 쫓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현왕후도 같이 쫓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인현왕후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폐비가 됐던 것인데 바로 그 자리를 이제 바로 이 장희빈이 차지하게 되면서 장희빈이 바로 왕비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굉장히 모함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을 했던 것들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
숙종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장희빈을 이제 강등시키고 다시 인현왕후를 모셔옵니다. 모셔오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또 반대하는 장희빈을 지지하고 있었던 남인 세력들을 대거 또 숙청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서인 세력들이 다시 그 자리에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신하들끼리 엄청나게 싸움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나중에 장희빈은 이제 잘못했던 행동들이 너무 많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왕비에서부터 쫓겨나서 후궁이 되었다가 후궁에서부터 이제 쫓겨나서 아예 귀양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사형을 받고 죽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때 당시에 남인 세력들도 이 숙종에게 확실하게 밀려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의 제대로 된 재기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서인들의 경우에는 이 남인 세력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남인을 확실하게 밀어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서인 자체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두 개 갈래의 파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노론의 경우에는 바로 남인들이 너무나도 서인들을 핍박을 많이 했다. 그러면 남인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놈들이다 라고 하면서 강경하게 남인들에 대한 탄압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고요. 소론의 경우에는 그래도 붕당 정치의 원리가 있는데 남인들을 어느 정도 참여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남인에 대한 그런 좀 완화된 주장을 했던 건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인이 이제 완전히 쫓겨난 상태에서 나중에 가서 이 노론하고 소론들끼리 서로 싸움을 벌여요. 싸움을 벌이다가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숙종 때는 아닌데 나중에 가서는 영조가 이제 왕이 되었던 그런 시대가 오게 될 때 그때에 점차 노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권력이 집중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노론이 보세요. 여기 보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합니다. 근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리라 볼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리의 대부분 전부 다 이 비변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비변사는 거의 대부분 다가 노론이 차지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한 가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강력한 힘이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군대인데 조선의 5개의 군영의 우두머리들을 전부 다 노론 사람들로만 다 채워버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나라는 점차 노론의 나라가 되게 되면서 왕조차도 노론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보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점차 이제 하나의 당파가 확실하게 권력을 잡게 되면서 붕당 정치의 그런 원래 서로 상대방을 균형 있게 좀 비판하면서 잘못하면은 그거에 대해 비판하고 비판받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자신들의 소신 있는 그런 주장 같은 것을 제시하는 그런 건전한 정치 문화가 이때 가서 완전히 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적겠습니다. 2번 붕당의 분화. 별표 하나. 인조의 경우에는 인조 반정 이후 빈칸에 적겠습니다. 서인. 자, 서인이 인조 반정 이후 서인이 실권장악, 그 다음에 남인 빈칸에 적겠습니다. 남인의 정권 참여 허용. 다음 줄에 현종에서는 서인과 남인이 공존했었으나 동감 1번 효종의 장례. 이때 당시에는 기해년에 일어났었던 이 효종의 장례를 두고서 이제 상복 있는 거 문제 가지고서 싸움을 벌였다고 했었죠. 빈칸에 적겠습니다. 예송이라고 적어주세요. 기해 예송이라고 합니다. 이 예송 논쟁은 좀 2번 있었어요. 기해 예송 그리고 동감 2번에 효종 비의 장례. 이거는 갑인년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갑인 예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바로 대립이 심화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갑인 예송의 결과 동감 1번 남인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동감 2번 서인은 정권을 참여하게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 이 논쟁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예송 논쟁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 적혀있죠? 예송 논쟁이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옆에 적어주세요. 예송 논쟁.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때에서는 숙종 때가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숙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환국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환국, 즉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당파에게 모든 권력을 확 밀어주는 것입니다. 즉 환국 정치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집권당을 급격하게 바꾸게 됨으로써 숙종의 말에서는 사실 이제 선생님이 왕비를 바꾸는 문제를 가지고서 숙종이 권력을 누구한테 확 줬다가 뺏었다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바로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붕당들이 왕의 눈치를 보게 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숙종의 정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말 안 들으면 다른 편 쪽의 당에다가 확 권력을 주고 얘네들도 말 안 들으면 다른 쪽 파에다가 권력을 확 주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뭐가 생겼냐면은 바로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양쪽의 두 파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 강해졌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대방을 비판의 상대자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죽여야 할 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자 붕당 간의 균형이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서인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자 서인도 분할을 하게 됩니다. 자 남인에게 강경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었죠? 바로 강경한 주장했던 사람들은 노론, 남인에게 온건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을 바로 소론이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노론, 남인에게 강경파, 그 다음에 소론, 남인에게 온건파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고 나중에 가서는 숙종 때는 안 그랬지만 나중에 가서는 빈칸이 적혔습니다. 노론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세력 균형의 붕괴가 일어나게 되었고 정치 혼란이 일어났으며 최종적으로 왕권 약화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영조의 탕평정책과 그 다음에 정조의 탕평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해가지고서 시작되었었던 바로 이 붕당정치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이 되게 되면서 왕권 자체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탕평정책이 필요하게 되는 건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조선의 왕들은 본격적으로 탕평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럼 탕평정치가 왜 시작이 되게 되었었는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속 논쟁과 그 다음에 환국정치로 인해 가지고서 붕당 간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서 어떤 문제까지 벌어지게 됐냐면 왕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즉 예를 들면 특정 붕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붕당 정치가 변질된 그런 상황에서 특정 붕당은 바로 조선의 가장 중요한 모든 관직들을 거의 독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에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관직은 어디에 참가하는 그런 관직이라 볼 수 있을까요?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조선 중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었던 원래는 임시기구였었지만은 나중에 가서 상설화됐었던 국정 최고 결정 기구가 있었죠. 바로 비변사입니다. 즉 비변사에 참여하는 모든 신하들은 전부 다가 이제 조선의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건 신하들이야 볼 수 있었었는데요. 문제는 그 비변사의 모든 관직들을 특정 붕당이 다 장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군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바로 조선 후기 때쯤에 새롭게 군대 제도가 바뀌게 되죠. 오위체제에서 바로 뭘까요?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바로 오군영 제도로 이것이 바뀌게 되죠. 근데 바로 이 오군영의 우두머리도 전부 다가 특정 분당이 장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군권과 정치권 모두를 특정 분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서 왕은 그들에게서부터 사실상 소외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왕권이 불안해지게 되는 상황이 벌이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특정 붕당들의 경우에는 요번 왕이 자기네 붕당들을 지지를 해줘야 그래야 자기네가 다음 때 왕이 왕후즉위를 했을 때에 그때에 자기네들이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왕위 계승권을 결정할 때는 신하들끼리 굉장히 치열하게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그런 그 왕자가 다음 때 왕위를 계승하도록 여러 가지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이 붕당들 간의 그 싸움이 왕권까지 같이 영향을 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왕권도 불안정을 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이것을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왕권은 안정되기 나름입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조선의 국왕들은 붕당들을 전부 다 균형 있게 등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걸 읽어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보냐면
탕평정치라고 부르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탕평정치의 시작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좀 미숙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먼저 숙종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숙종의 경우에는 당시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숙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남인이 너무 건방져가지고서 남인의 그런 그 파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남인에게서부터 모든 권력을 확 뺏어가지고서 당시에 약간 좀 정권에 참여만 하고 있었던 서인들에게 정권을 확 줘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이 서인들이 숙종의 화를 부채질 해가지고서 그래서 남인들에 대한 탄압을 더 심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장희빈 사건, 이걸 가지고서 남인이 잠깐 또 집권을 했다가 또 서인이 집권을 했다가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 사륙이 벌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죽이고 사약을 주고 막 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벌어졌다고 했었어요. 자, 근데 숙종은 사실은 이렇게 너희들이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간 정권을 빼앗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인사관계, 즉 관직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가지고서 바로 붕당 간의 힘을 좀 빼고 그 다음에 키우고 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붕당 간의 대립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됐냐면, 붕당들이 당시에 왕의 눈치는 봅니다. 왕의 눈치는 보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다음 때에 국왕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국왕이 되어야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던 거예요. 숙종 후반기에 가가지고서는 노론과 소론은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처음에는 소론이 좀 우세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소론이 권력을 잡은 상태에서 당시에 숙종은 자기의 아들이었었던 경종에게 바로 자신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 경종은 바로 자리를 숙종에게서도 물려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금방 죽게 돼요. 근데 이 숙종이 당시에 무술이라고 하죠. 궁녀하고 사이에서 나왔던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아들이 연인군이라고 하는 그런 왕자가 한 명 있었었는데, 이 왕자가 당시에 이 노론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 연인군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 연인군이 조선의 국왕으로 등극을 하게 됐거든요. 그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영조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영조는 자기가 붕당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정책도 시작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소론들은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영조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경종을 독살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제 당시에 지방에서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난리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진압이 되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영조는 국왕으로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방의 대대적인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의 반란을 접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노론은 바로 그러한 이 영조의 분노에 편승해서 바로 반란을 일으켰던 소론 세력들을 전부 다 제거해야 한다라고 딱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소론과 그다음에 이 소론과 좀 더 친했었던 남인 세력들은 더욱더 정계에서 물러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도 영조는 좀 똑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조는 당시에 지금 현재 국왕이 신하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나쁜 행동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왕이 막 되었을 뿐인데도 자기에게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하들이 바로 이 국왕마저 자기네들의 편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여겨가지고서 자기 편을 바로 왕으로 시키려고 그렇게 싸움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국왕은 바로 그들을 통치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신하들이 왕을 자기 편대로 입맛대로 선택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 영조는 노론 쪽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즉각
바로 이 소론 세력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거 제거하고 노론들을 다 등용하고 그리고 정권을 전부 다 노론에게 넘기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었는데 오히려 영조는 바로 그렇게 노론 쪽에서 강경하게 주장했었던 상대당에 대해서 상대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강경한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관직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비록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영조를 인정하는 소론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또 대거 뽑았어요. 그리고 일부긴 하지만 남인 세력들도 이때 당시에 좀 뽑습니다. 뽑아가지고서 이른바 국왕은 일부러 신하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분당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골고루 국가에 이제 관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 생각 아래 바로 이른바 이제 각 지역에서 각 분당에서 골고루 인재를 뽑아가지고서 관직을 임명하는 이른바 탕평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영조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등용을 안 해버려요. 다 내쫓아버립니다. 내쫓아버리고 영조가 탕평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실제로 시행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지를 보내주고 있었던 노론과 소론과 남인 계열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만을 중점적으로 그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래가지고서 원래 붕당이 따로 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붕당은 각 붕당들의 입장을 막론하고 영조의 탕평책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영조의 탕평책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이 두 개로 바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영조는 주로 영조의 바로 이 탕평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탕평파를 육성해가지고서 정계를 이끌어 나갔다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이조 전랑을 약화시킵니다. 즉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바로 조선에서 왕에게도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관직이 있습니다. 관청이 있었죠. 거기가 어디였었죠? 여러분들? 세 개의 관청이 있었죠. 여러분들? 세 개의 관청 바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사람들 다 통틀어서 보통 우리는 언관이라고 하죠. 이 언관들은 왕에게조차도 마음대로 말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왕을 막 꾸짖기도 하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는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바로 이 사원부의 관원들, 사관원의 관원들, 그 다음에 홍문관의 관원들, 이들이 이제 3사라고 하죠. 3사의 관원들이 눈치 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 보이는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 3사의 관원들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조전랑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서 자기 당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3사 관원에다가 임명하려고 하는 건 당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조전랑의 소신이 흔들릴 수가 있죠. 때문에 이것을 막고자 이조전랑의 경우에는 바로 자신의 후임을 자기 마음대로 국왕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자천권이라고 하는 그런 권한이 이조전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모든 관청의 모든 그런 붕당들이 전부 다 이 이조전랑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3사 관원의 자리를 바로 특정 분당이 장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마음껏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떠들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러한 언론을 바로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정권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바로 이 붕당 세력들은 이조전랑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때문에 바로 이 이조전랑의 막강한 권한이 바로 오히려 이 영조의 탕평 정책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 생각했었던 영조는 바로 이조전랑의 자천권 같은 것을 없애버리거나 하는 그런 형태로 이조전랑 자체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이제 탕평 정책이 붕당들끼리의 그런 싸움이 이제 좀 덜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을 했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원을 정리합니다. 즉 모든 붕당들은 전부 다가 학연과 혈연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연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바로 학연과 혈연과 지연의 근거지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살인파가 훈구파에게 대들었다가도 깨지면 전부 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에서 서원을 만든 다음에 그 서원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자기네들끼리 뭉치는 그런 역할로 바로 이 서원을 선택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바로 이 서원이 바로 이 붕당의
근원지가 되다 보니까 이 붕당들이 너무나도 힘이 세졌다는 것은 그만큼 서원의 세력이 그만큼 세졌다는 것을 말하므로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서원을 대거 정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시에 붕당의 세력도 그만큼 약화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바로 이 영조는 서원을 대거 정리를 합니다. 뭐 나중에 등장하는 흥선대원군처럼 그렇게 정리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서원들을 이때 당시에 정리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각 붕당의 그런 힘을 좀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붕당 싸움들을 이 영조는 어느 정도는 잠잠하게 만듭니다. 잠잠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쟁이 좀 덜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 가서야 드디어 뭐가 보이게 됐었냐면 바로 백성들의 삶이 보이게 됐던 거예요. 이때 당시 여러분들 영조는 그 왕조에 있었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그런 왕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치매까지 겪으셨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도 하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확인된 왕들 중에서 두 번째로 이제 그 오랫동안 재위 기간을 갖고 있었던 분이기도 해요. 한 50년 정도 넘게 바로 왕위로 계셨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오랫동안 바로 국가를 통치해 나가면서 백성들의 삶을 이제 가가지고 그만큼 많은 경륜이 쌓였으니까 백성들의 삶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서 백성들의 생활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조 때는 민생 안정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다시피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균역법이라고 하는 법을 이때 당시에 세우게 돼요. 즉 당시에 바로 이 많은 그런 백성들은 국가에게 성인 남자 한 명당 군포를 2필씩 갖다 바쳐야 됐었지만 당시에 양반들이 바로 국가에게 자기네들의 특권이라고 이 군포를 내지 않게 되면서 양반들이 냈어야 되는 군포들의 상당수를 바로 이 일반 백성들이 대신 냈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일반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군포의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됐던 것입니다. 군포 2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별로 감이 안 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때쯤에 물론 이제 16세 이상 성인 남자라고 한다면 군포를 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이 시대에 보통 한 가족에서 낳았던 자식들의 숫자는 피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날 수 있는 대로 다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집안의 형제 자매의 숫자가 10명이 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반이 전부 다가 남자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남자가 운 좋게 성년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집안에서 군포를 내야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아들, 딸 다 합쳐서 10명 낳았다고 한다면 10명 중에 반은 5명이죠. 5명 운 좋게 다 성인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남자 1명당 군포를 2필씩 갖다 바쳐야 되니까 다 합치면 군포를 무려 10필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근데 그럴 것 같죠? 거기다 플러스 더 합니다. 왜? 남편도 있잖아요. 남편의 군포도 갖다 바쳐야 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엔 대가적인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의 군포도 또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매년마다 바로 군포를 14필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대가족의 경우엔 말이죠. 여러분들 거기다 양반들의 군포까지 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 조선 후기쯤 가게 되면서 군공 때문에 일반적인 평민이었다가 양반이 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었고 그 다음에 족보를 사가지고서 양반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선 초기 때까지만 하느라도 양반의 숫자는 전체 인구수의 약 몇 퍼센트 되지 않을 정도로 그것도 5% 안쪽에 해당될 정도로 양반의 숫자가 되게 적었었는데 조선 중반이 넘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양반의 숫자가 되게 많아지게 됩니다. 생각보다도 몇십 퍼센트가 넘게 돼요. 몇십 퍼센트가 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군포를 부담해야 되는 것들을 일반 평민들이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니 이것 때문에 이때 당시에 농민들의 그런 부담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아졌다 볼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었었는데 이것을 바로 이 영조가 알았기 때문에 군포의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이제 경감한다 라고 딱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신하들끼리 경론이 벌어지긴 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양반들도 군포를 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양반도 군포를 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은 이들 자체가 전부 다 양반들이다 보니까 그런 건의사항은 전부 다 묵살해버리고 서로가 군포 안 내려고 논의가 끝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짜증났었던 영조가 아이 다 때려쳐! 라고 얘기하면서 당시에 바로 성인 남자 한 명당 군포 한 필씩만 내라! 라고 딱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분의 경우에는 왕실에서 한 10만 냥 정도를 자체적으로 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국가에게 돈이라든가 공명적 같은 걸 사가지고서 바로 이제 군관이 됐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군관이 계속해서 그 관직을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 양반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선물 군관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대가로서 이제 군관이 됐는데 그렇게 납속체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군관이 됐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선무군관이라고 하는데, 선무군관들이 이제 됐었던 곳에 대한 대가로서 매년마다 군포를 한 필씩 내게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부 양반들에게 바로 군포를 부과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얻었던 돈으로 백성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형수도 억울한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 양반들이 마음껏 막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때리고 혼내고 그 다음에 죽이거나 했을 것 같지만 조선이 법이 있잖아요. 조선의 헌법 기억납니까? 성종 때 만들어졌던 거. 바로 경국대전 있죠. 이 경국대전과 그 부속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법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국가를 실제로 통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함부로 사람들을 죽이거나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처벌을 내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거죠.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 영조의 경우에는 이 죽을 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은 좀 더 신중하게 뺏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3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게 합니다. 이른바 사형수의 경우에는 삼심제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잔악한 형벌 같은 경우에는 중단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 이전 시기 때에 만들어졌었던 신문고, 태종과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었던 바로 이 신문고의 경우에는 한동안 형식적으로만 운영됐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운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는 또 한 가지 나오진 않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영조는 뭐가 또 있었냐면 일부러 이제 밖으로 나가가지고서,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보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서 행렬을 이끌고 궁궐 바깥으로 나가서 왕실의 묘소 이런 데를 참배하러 가는데, 참배를 하러 갈 때 그때에 억울한 그런 상황을 당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왕이 지나가는 행차는 바로 그 주변의 백성들이 전부 다 이 왕을 향해서 엎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형식에 맞춰가지고서 꽹과리를 들고서 왕이 지나가는 앞에서 그 꽹과리를 꽹꽹꽹 흔들리게 한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가서 소리가 요란하게 하면은 이른바 왕이 거기에 주목을 하고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서 억울한 사안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른바 여긴 나오지 않지만 뭐 격쟁과 같은 그런 이때 당시에 지방의 관리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들키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직접 심판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물도 나름대로 정비를 해가지고 이른바 속대전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즉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종 때의 조선의 헌법이라 볼 수 있었던 경국대전을 만들었었죠. 근데 이 경국대전이 이 영조 때까지 오게 되면서 거의 제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선 초에 만들었었던 이 경국대전은 임진왜란을 겪게 되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경제 상황이 변하고 사회의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서 계속해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대적인 상황과 경국대전에서 다루는 상황이 맞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때문에 이른바 속대전, 즉 경국대전의 속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국대전의 속편, 바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당시에 그 시절의 사관과 맞게 바로 법규를 일부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종 때 역시 만들어졌었던 국가의 5가지에 해당하는 그런 예법 같은 것을 바로
영조시대 때의 그 시대 상황과 맞게 이것을 좀 더 고쳐가지고서 바로 국조오례의 속편인 속오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조선에 바로 각종 통치 기구라든가 통치 방법이라든가 통치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제도를 심혈을 기울여서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조선의 바로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일관하는 일종의 백과사전의 역할을 하게 되는 동국문헌비고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만들게 돼요. 이렇게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국정을 다스리는데 이것을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하게 되죠. 이것은 이후의 왕들도 계속해서 국가를 통치할 때 되게 많이 참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적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 탕평정치의 등장에서는 밑줄 찍겠습니다. 붕당 간 균형 붕괴로 왕권 불안 밑줄. 자, 다음 줄에는 빈칸을 적겠습니다. 탕평론. 탕평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탕평론이 이때 당시에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초창기에는 실패했다고요. 결과적으로는 숙종의 경우는 인사관리를 통해 가지고서 바로 탕평정치를 실시하려고 했었으나 오히려 이제 감정에 휩쓸리게 되면서 상대방을 아예 폭망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른바 환국정치를 이때 당시 시행하게 되면서 오히려 붕당 간의 그런 반발감, 그 다음에 적대감만 키우게 되었다.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별표 하나 반. 자, 2번 숙종의 탕평책 밑줄 칩니다. 인사관리를 통해 노론과 소론의 대립을 조정 밑줄. 하지만 다음 줄에 빈칸을 적겠습니다. 환국입니다. 환국을 초래하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영조의 경우에는 좀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영조의 경우에는 탕평책 동감 1번 신하들 중에서 빈칸을 적겠습니다. 탕평파 육성, 자신의 말만을 듣는 사람들을 각 붕당에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만을 모아가지고서 그들 데리고서 전국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의 탕평파를 육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동감 2번 바로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는 바로 붕당 간의 붕당의 근거지라 볼 수 있었던 서원을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서 붕당의 힘을 좀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빈칸을 적겠습니다. 서원. 민생 안정에서는 동그라미 1번 균역법을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군포를 성인 남자 한 명당 몇 필이라고요? 바로 한 필이라고요. 한 필. 자, 군포를 성인 남자 한 명당 한 필만 4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형수의 경우에는 삼심제, 동그라미 2번, 사형수 삼심제, 동그라미 3번, 악형을 폐지하고, 동그라미 4번, 바로 신문고를 이때 당시에 부활시키게 됩니다. 뭐 굳이 더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격쟁도 같이 생각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문물정비인데 선생님 여기다가 문물정비라는 말을 좀 빼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추가를 해주세요. 세 번째 검정색 동그라미 오른쪽에다가는 요런 표시 해가지고서 어디였니? 요런 식의 표시를 해가지고서 문물정비라고 적어주고 땡땡 그 다음에 첫 번째 거가 바로 여기 보이는 속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는 속오례의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과사전 성격이 있었던 이 동국문헌비고라고 하는 것도 같이 편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